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요즘에는 잠깐 외출했다 들어와도 뭐 땀이 나고 이래서 네. 샤워를 자주 하게 되는데 샤워할 때 여러분 찬물로 하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로 하십니까? 이게 둘 다 안 좋대요. 네, 둘 다 좋지 않고 올바른 샤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로 너무 오래 샤워를 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하고 또 건조해진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차가운 물로 또 샤워를 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체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로 빠르게 샤워하는 건데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했을 때 체온을 더 낮출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상쾌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더워져서 샤워 많이들 하실 텐데 올바른 샤워 방법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6월 19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모닝픽, 해외로 떠나는 AI 인재들입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AI 분야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AI 인공지능 사업을 결정을 하고 있고 또 AI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AI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인재 10,000명당 지난해 AI 인재 순 유출이 마이너스 0.36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5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은 2.13명, 미국은 1.07명으로 해외로 나가는 인재보다 들어오는 인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사하는 숫자인 것 같고요. 이런 실태는 두뇌 수지 적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무역 수지 적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 또 나가는 돈, 이걸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네. 그 차이를 이제 따져서 무역수지 적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인재도 그런 방식으로 두뇌 적자를 발표를 이제 숫자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대한상의가 무역수지처럼 인재 유출입 간 차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2019년에 78,000명 적자에서 2021년 84,000명 적자로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인재가 유출되는 원인이 뭡니까?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연공서열식 보상,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 부족, 이런 것들이 꼽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연구 환경이 다 나쁘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성과자, S급이라고 불리는 이런 연구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S급 연구 성과자라고 하면 인공지능에 직접적인 어떤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연봉 차이가 한 11배 정도.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러니 11배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해줄 때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투자 금액도 크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글로벌 중심국가다 이런 차원의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외국 연구자들하고 많이 또 협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 환경의 측면에서도 많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한번 외국에 나가거나 미국에서 공부하면요. 국내로 안 들어오고 그냥 거기서 있어 버리는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연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근무 환경이 그렇게 다른데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빨리 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놔야죠. 여기서 일하게 해야 될 거. 그럼요.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생중계 믿고 샀는데입니다. 네, 요즘 온라인 생중계로 물건을 파는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거짓 홍보 과장 광고들이 좀 있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소비자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물건을 파는 걸
라방이라고 흔히들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데 라방에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2달 동안 유명 플랫폼에서 라방을 하는 것을 집중 단속을 했는데요. 부당 광고가 2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화장품이 10건, 의료기기가 1건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이 있는 식품인 것처럼 홍보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기능성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이나 식품을 팔면서 피부에 좋은 것처럼 과장 허위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물건을 사기 전에 그럼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런 라방이나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자라든가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팔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막 소비자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정보를 막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여기 믿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경계심을 늦춰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식약처가 운영하는 누리집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효과인지 또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용 온열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허가 번호와 사용 목적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그거 보다 보면 이게 다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러다가 충동 구매하시는데 이건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대학 총장 관심사 1위입니다. 네, 관심사 1위 아무래도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1위가 뭐예요? 저도 대학 총장에 잠깐 빙의가 돼봤거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가 대학 총장이라면 뭘 제일 열심히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재정 문제, 학생들을 제대로 충원하는 문제. 아마 대학 총장들은 이 두 가지로 모든 것들은 아마 고민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현실도 그렇더라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2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관심사 1위는 지난해에 이어서 재정지원 사업이 꼽혔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보통 재정지원을 할 때 더 많이 어떻게 따올 것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여러 대학들이 AI 시대에 맞는 커리큘럼을 추구하고 있었는데요. 설문응답 대학의 73%인 199개 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AR 활용 현황은 생성형 AR 관련 수업 개설하고 챗봇이 각각 42%를 차지했습니다. 예.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얼마나 됐나요? 올해 좀 인상한 대학이 유독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신입생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재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등록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아마 피부로 느끼실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꾹꾹 이렇게 눌러왔던 등록금이 물가 인상하고 함께 같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대학 148곳 가운데 약 70%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립대가 79%, 수도권 대학이 84%, 중규모 대학이 77%로 인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 대학이 우선 집행 또는 집행을 계획한 분야로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지원이 1순위였고요. 2순위는 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3순위는 노후시설 보수로 대부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환경 개선에 집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학 총장들한테 물은 거잖아요. 네. 등록금을 인상했잖아요. 대학 총장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총장들 입장에선 등록금 인상에 좀 거부감을 갖거나 반발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좀 많이 의식해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대학 총장들도 대부분이 재정에 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쵸. 이런 거네요. 네. 이게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참 내실 있는 대학이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일반인 심폐소생술 30% 돌파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H 아울렛에 가봤는데 심폐소생술 체험 존이 있더라고요. 근데 줄을 서서 할 만큼 관심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일반인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오. 예전에는 심폐소생술 하면은 의료인이나 아니면 구급대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선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네네. 군에서도 가서도 배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갑자기 목격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서 누구라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환자 16,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작년 상반기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30.2%로 이 항목이 조사된 이래 처음으로 30%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영상에서도 보니까 얼른 뛰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가 왔다. 이게 목격자가 일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렇게 했을 때 환자 생존율은 14.3%, 뇌기능 회복률도 11.4%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급성 심정지 환자는 굉장히 위급한 환자입니다. 굉장히 중환자거든요. 중환자의 생존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안 한 경우에 비해서 각각 2.2배, 3.2배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더욱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날씨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른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을 기해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남부지방은 사나흘, 중부지방은 엿새 정도 빨리 시작되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시작되는 시점은요, 오전부터 제주에, 오후부터 충청 이남 곳곳에, 밤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겠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에 많게는 12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도 경남 서부에 8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주의 바랍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뜨거운 수증기에 기온이 오릅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대전과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영남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 청계천. 우리도 가봤는데 맑은 물이 흐르고 정말 그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청계천이 복원된 지 2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말 막 새들이며 물고기며 막 노는데 야, 여기가 서울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죠. 네. 네, 최근 서울시에서는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를 또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이 참여 행사도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는 청계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도시와 물의 관계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날 더운데 또 청계천이 물놀이장이 돼서 여기 물 첨벙첨벙 체험장이 마련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서 청계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함께 가보시죠. 도시와 자연, 사람과 물이 하나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12회째를 맞은 2025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그 도시와 그 회복력, 물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준비했고요. 청계천 사업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계천을 복원 사업을 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도 인공적이다, 그 다음에 불필요했다,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좋은 성과들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버드대 피터로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컨퍼런스. 하천 복원을 통한 도시 조성이란 주제로 도시와 물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복원 20주년을 맞은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크게 도시 환경 개선, 청계천 복원 사업은 한정된 공간에서 제약 조건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그 최선을 다한 이런 복원으로 평가가 되고, 특히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 이런 데서 이 도시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의 어떤 수범 사례를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30년이 지난 청계 고가도로의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청계천은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청계천 복원이 도시 회복의 우수 사례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사람과 자연이 이어지는 수변도시 서울의 미래와 과제를 함께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청계광장에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레트로 사진관, 컬러 타투, 컬러링 월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재밌어요. Yeah, I really like 청계천, and I like this event a lot. It's very fun and educational.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청계광장은 한층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보는 하천이 아닌 즐기는 하천으로 자리매김한 청계천. 청계천에는 시원한 물가를 따라 더위를 식히며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울시는 청계폭포부터 광통교까지 120m 구간을 개방해 시민들은 20년 만에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행사 있는지 몰랐고요, 솔직히. 근데 지나가다가 시민분들도 많고 청계천에 물에 발도 담그고 하는 모습이 저희 아이랑 같이 경험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아쿠아슈즈와 돗자리 등 편의용품이 무료로 제공되어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첨벙첨벙 뛰노는 어린아이부터 청춘을 만끽하는 대학생까지 청계천은 온 세대가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도심 속 쉼터로 변했습니다. It's been so hot, so this is so refreshing. And we weren't expecting it. We were just here. We just got here yesterday, and we just wanted to visit the stream. And we were really surprised with everything that's here right now. 뭐 굳이 멀리 안 나가서 막 계곡 같은 데 안 가고 서울에 있으니까 물놀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이후로 오지 못 왔는데 이게 코로나 끝나고 친구들이랑 와보니까 되게 좋네요 여기. 수변 감성도시 서울을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이벤트. 시민들과 함께한 청계천 토크 콘서트인데요. 여러분, 2025 워터 서울 토큰 콘서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심 속 수변, 청계천에서 만나요를 진행하게 된 배우 박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청계천 복원이 서울에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근대화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 도시를 만들 때 가장 힘을 썼던 거가 자동차 도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에는 고가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이거를 청계천을 복원했다라는 거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연을 회복하는 도시로 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만 했었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비우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전환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소비하는 데 되게 많은데. 시냇물 같은 물이 보도, 차도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흡수하는 물이 이 불통의 증산작용으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도시 냉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은 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천변을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머무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걸터 앉으셔서 요즘에 물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멍 때리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요즘에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일의 목표입니다. 청계천은 이제 걷고 바라보는 공간을 넘어 느끼고 즐기는 수변 체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무더운 여름, 도심 속 수변, 청계천에서 만나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역사 얘기해보죠.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 앞뒤로 보는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앞뒤를 모조리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수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기록된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K-뷰티의 역사, 조선시대 화장법 파헤치기입니다. 조선시대의 화장법. 우리 손재주는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K-팝, K-드라마, K-뷰티. 대단합니다. 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출액이 무려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화장법 따라하는 영상도 굉장한 인기고요. 그 K-뷰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처럼 화사하고 좀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는 건데 겁니까, 지금? 이 화장법이 굉장히 인기여서 영상으로 배우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K-뷰티의 역사,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요. 네,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피부에 좋다 그러면 얼굴에 별걸 다 바르고 화장품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심지어는 과한 욕심 때문에 화장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조선시대의 메이크업의 시대, 사회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먼저 야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야사 속 이야기는요? 조선판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의 손 망우지입니다.
네, 오늘도 야사 속 이야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 성종 제위기 대사관 권중리는 평소 외모 때문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비웃거나 놀렸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까지 꺼릴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요.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던 이 권중리 앞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구였는지 함께 보시죠. 나리에게도 봄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얼굴은 못 고칠 거야. 자신감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못 고치는 얼굴은 없습니다. 조선 최고의 매분구 망오지라 하옵니다. 뭐야? 오,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 근데 망오지라는 여자 들어와가지고는 네. 자기가 조선 최고의 매분구요? 매분구라고 그러는데 매분구가 뭐죠? 분을 파는 노파, 매분구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화장품 그 행상으로 일하던 화장 전문가를 매분구라고 했습니다. 망오지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는데 하지만 그 대단한 망오지도 권중린을 보고서는 아니 이럴 수가 그를 변신시킬 수 있을까 쉽사리 장담하지 못하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왜 많이 어렵소? 이렇게까지 총체적 난국은 나도 처음이야. 야, 저 대놓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너무해요. 이 얼굴이 평범해질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의 반이라도 줄 수 있어. 와. 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간절한데요. 간절해요. 그래서 망오지가 권중린의 부탁을 받아들입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성사되고 망오지는 우선 권중린의 피부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독소를 뺀 땅에 양분을 넣어줘야지요. 이것은 무엇이오? 적실로, 고울선, 로선이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로션이요. 나름 체계적이에요. 로선이라. 로선이라. 이름만 들어도 내 얼굴이 고와지는 것 같소. 로션이라 내 얼굴이 고와지는 것 같소. 자, 이렇게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기초 공사를 탄탄히 했습니다. 사실 모든 화장의 시작은 이 피부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긴급 팩트 체크. 로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네? 일단 망오지는 권중린의 얼굴에 화장을 시작하는데요. 조선시대 화장법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분쇄술을 하면 얼굴이 희고 투명해지지요. 분쇄수. 희고 윤기 나는 피부는 사대부의 기품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끝. 오, 궁금해요. 아, 지금 뭐 조선 최고 신의 손이라고 하는 지금 망오지한테 피부 관리하고 화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권중린, 야, 이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권중린은 달라진 자기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늘 놀림과 비웃음을 받았던 권중린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보시죠. 이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꽃보다 남자. 음악부터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오, 같은 사람이야? 멋있다. 이름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 우와. 시간 되시면 술이라도 한 잔. 예. 나리, 혼인 하셨습니까? 저는 인기 최고예요. 늘 놀림만 받다가 권중린이 인기 많은 미남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자신을 180도 바꿔준 망오지 은인이잖아요.
굉장히 고마웠겠는데요. 네, 권중리는 잘생긴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이렇게 들떴습니다. 망오지에게 은혜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망오지는 권중리의 얼굴을 화장으로 바꿔주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나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년 군역에 참가하는 인원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하께 상소드리는 일을 하죠. 그렇지. 그럼 올해에는 거기 써진 사람 이름 옆에 글자 하나만 써주십시오. 무슨 글자를 말이요? 면제. 면제? 지금 군역을 조작하자는 말이요. 조작이죠. 얼굴을 바꿔주진 대신에 군역 조작을 해달라 이렇게 망오지가 제안을 한 건데 이거 들어줬나요? 어떻게 됐어요? 네, 망오지는 돈을 받고 군역을 조작해주던 로비스트였던 거예요. 권중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놀림받던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군역을 조작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망오지의 요구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세 명의 군역을 면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 조작을 하란 말이요? 그렇죠. 해보시니 생각보다 별건 아니지요. 내일까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듯이 이제. 실소! 더 이상의 불법은 시키는 대로 해. 우와. 너 화장 안 하면 찌질하고 못생긴 인간일 뿐이야. 우와. 예전에 그 못생긴 얼굴로 돌아가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아닌데. 지금 이제 망오지가 화장해주고 나서 이제 권중리 인색이 바뀌어서 저렇게 하니까 저걸 무기로 해가지고 권중리를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점을 확실하게 잡힌 거죠. 네. 하지만 이 비리를 계속하다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권중리는 죄가 밝혀지면서 파직당했고 권중리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던 신의 손 망오지는 이후 조선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군역 비리 사건 저거는 조선시대에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있었던 일입니다. 와. 권중린, 망오지 다 실존 인물입니다. 1488년 성종실록을 보면 대사관 권중린은 인물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해서 학생 시절부터 동료들이 쳐주질 않았다. 같이 놀아주질 않았다. 이런 얘기죠. 망오지는 분을 팔고 다니면서 남의 돈을 받고 관리들에게 뇌물 준 것을 일삼는 여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건은 야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망오지가 군사를 점검하는 군적 경찰관이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줬고 이게 발각되자 권중린이 나서서 망오지를 위해 청탁을 했다가 파직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은 기록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네, 망오지와 권중린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야사 속에서 권중린은 이제 망오지에게 화장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얻고 꽃보다 남자로 변했잖아요. 인간이 그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게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인간이 왜 화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먼저 높은 신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신분 표시설, 전쟁, 사냥에서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이 화장으로 발전했다는 위장설, 모래, 자외선 등 자연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했다는 보호설,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돋보이게 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본능설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게 가장 맞을까요? 아마 본능설이 맞을 것 같아요. 본능이겠죠. 네,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조선시대 때 화장이 약간 보편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선조들은 그 전에 언제부터 화장을 했을까요?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늦어도 삼국시대부터는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벽화가 있는데요. 고구려 벽화 속에 등장하는 시녀들이 볼에 연지를 찍고 눈썹은 뭉툭하게 다듬었어요.
또 이쪽 귀 부위는 관을 쓰고 뺨과 입술을 연지로 단장을 했죠. 신라와 백제에서도 역시 화장을 했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의 화장이 백제로부터 전해진 거라면 믿어지세요? 네, 일본의 옛 문헌 화한 삼제도회라는 책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화장할 줄을 모르고 화장품도 만들 줄 몰랐는데 백제로부터 화장 기술을 익혀 비로소 화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 기술이 아주 옛날부터 발전했던 거죠. 또 고려 시대에는 화장품이 발달하면서 화장품을 담는 용기가 화려하고 다양해져요. 고려 청자 같은 걸로 화장용품 용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장술은 조선시대까지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야, 우리가 화장품을 이렇게 잘 만드는 건 다 뿌리와 역사가 있었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화장품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런 광고 문구 기억나세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네,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먹을 수 있는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화장을 했는데요. 먼저 세안, 얼굴을 씻게 할 때는 콩이나 팥, 녹두를 곱게 갈아서 천연 가루비누, 클렌징 폼, 조두를 만듭니다. 특히 녹두에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미세한 거품이 나고 때가 잘 지워졌거든요. 지금도 쌀뜨물 세안하시는 분 계시죠? 조선시대도 쌀겨 물로 세안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가꿨습니다. 그럼 지금의 스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스킨도 뭔가 물에 이렇게 섞어서 발랐을 것 같아요. 뭐 섞어야 되지 네, 않을까요? 막. 그렇죠. 이 스킨을 옛날 말로 미안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식물로 만듭니다. 미안수 재료는 오이와 수세미를 주로 썼는데요. 오이, 수세미를 얇게 썰어서 천에 담아서 즙을 짜내요. 그리고 그 즙을 병에 담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끈적이는 성분이 살결을 곱게 하고 윤기를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수세미 성분은 피부가 수축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박줄기를 잘라내면 줄기에서 끈적한 액이 나오는데 이 액을 받아내서 미안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안수에 박하잎의 즙이나 증류한 소주를 섞으면 시원한 느낌이 더 많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의 스킨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팩도 했는데요. 꿀찌꺼기인 밀랍을 얼굴에 팩처럼 바르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떼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극 볼 때 늘 궁금했는데 이제 화장할 때 보면 뭔가 하얀색 분 같은 걸 파우더를 바르거든요. 사극에서. 맞아. 이게 뭔지 궁금해요. 그 파우더 분백분이라고 불렀는데요. 딱 봐도 하얀색 재료를 사용했잖아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흰색 곡물 쌀을 이용했습니다. 쌀을 아주 곱게 빻고 이것을 다시 체에 걸러서 더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얼굴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한 다음에 이제는 하이라이트 색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조선시대는 삼홍이라고 해가지고 볼과 입술, 손톱이 붉은 여인을 미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색조 화장이 중요했겠죠. 볼과 입술을 붉게 하기 위한 화장품을 연지라고 하는데 볼에 바르면 연지가 되고 이마에 찍으면 곤지가 돼요. 연지 곤지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홍화 꽃잎을 바짝 말린 뒤에 태워요. 그 다음에 물에 재워서 수분이 스며들게 놔둡니다. 충분히 수분이 스며든 꽃잎을 배로 짜내서 즙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짙은 홍색이 만들어져요. 이 즙을 굳혀 만든 것이 바로 연지였습니다. 이걸 입술에 바르기도 하고 볼에 발라서 생기 있는 얼굴을 연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홍화값 당연히 비쌌겠죠. 네. 조선 전기의 홍화 한 근 값이 쌀 한 섬값과 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보면 이 미인의 눈썹을 봐주세요. 눈썹 어때요? 눈썹이 참 가늘고 그죠? 네, 엄청 너무 가네요. 얇은데요? 네, 지금 화장과는 트렌드가 좀 다르죠. 지금은 눈썹을 저렇게 얇게 그리지 않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초승달처럼 가늘고 길게 굽어진 눈썹, 이걸 암이라고 해가지고 미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썹 털을 족집게로 뽑아서 가늘게 만들고 수치나 버드나무 젤을 기름에 개서 검은색을 칠했습니다. 저 눈썹 안 칠하고 있을 때는 무섭겠네. 그럼 눈썹을 다 빼냈으니까. 천연재료로 저렇게 화장품을 다 만들었다는 것도 놀랍고, 근데 저게 기술이 있어야 될 텐데 집집마다 만들긴 뭐 했을 것 같고,
화장품 가게가 그럼 조선시대에도 있었나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분전이라는 가게에서 화장품과 화장 도구를 팔았고요. 아까 야사에서 본 망오지처럼 매분구라고 하는 방문 판매원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는 조선 후기에 와서 더 번성했는데 일반 평민들보다는 주로 기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사고 팔 때는 화장품의 변질을 막고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차가운 성질을 가진 사기 재질로 만들었고요. 또 궁궐에서는 왕비부터 공주, 궁녀들도 다 화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청에서 화장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궁중 여인들이 쓰는 분을 만드는 전문 수공업자를 분장이라고 하고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을 향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한테 안 맞는 화장품을 쓰면 그 피부가 정말 그야말로 뒤집어진다고 그렇죠. 표현하죠. 난리 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천연 재료를 썼으니까 이런 트러블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늘 더 예쁘게 보이려는 과한 욕심이 문제죠. 얼굴을 더 희게 만들고 싶은데 천연 쌀가루로 만든 분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납을 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이 납의 독성 때문에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땀구멍이 터지고 심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뺨과 입술을 더 붉고 광택나게 하고 싶은 그 욕심에 주사라는 붉은 흙으로 연지를 만들어서 쓰기도 했는데 주사의 주성분이 수은이었어요. 그러면 수은이 문제가 되겠죠. 수은의 독성 때문에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검게 변하거나 심지어 썩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화장을 오랫동안 진하게 하고 외모로 경쟁하던 기생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즘 말로 뭐 화장도 올랐다 얘기를 하잖아요. 트러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사이다 보니까 신문에 따라서 화장을 좀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양반 여성들은 자연스럽고 옅은 화장을 선호했습니다. 요즘 말로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이런 화장을 선호했던 거예요. 양반들은 얼굴을 뽀얗게 하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또 화장을 하지 않고 나들이 때만 화장을 했습니다. 반면 기생들은 분대 화장이라고 해서 분을 하얗게 많이 바르고 눈썹을 가늘고 길게 다듬어서 또렷하게 그리고 머리기름을 반질거릴 만큼 많이 바르는 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공주가 있었잖아요. 공주는 뭔가 우아하게 화장했을 것 같은데. 네, 마침 몇 년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남양주에서 발굴된 무덤 하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공주가 어떻게 화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 나왔습니다. 2016년 남양주에서 돌로 만든 이 석함이 발견됐는데 석함 속에서 청화백자로 만든 작은 화장품 단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분말과 액체 성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무덤의 주인은 화엽 옹주, 미모가 뛰어났지만 20살에 요절한 영조의 7째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의 누나가 됐는데요. 이 단지 안에서는 팩트 역할을 한 백색 가루와 립스틱 역할을 했던 적색 가루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가루에서 인체에 해로운 탄산납과 수은 성분이 발견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중 한 화장품 단지에서 거뭇한 덩어리가 나왔는데 정체가 뭐였냐면 수천 마리의 황개미였습니다. 개미를요? 연구진은 이 황개미 용도를 결국 알아내지 못했는데 개미를 식초에 담가서 피부 치료나 미용에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개미 화장품 또는 개미 치료제가 어떤 효과를 보였을지 화여봉주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아까 권중린이 화장을 했잖아요. 근데 권중린이 남자였단 말이에요. 네. 아까 기생이나 뭐 양반 때 교수들은 화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자들도 그럼 조선시대 화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그루밍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대부분의 남자는 화장하지 않았는데 역시 그때도 그루밍족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 남성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장에 신경을 더 쓰고 화장을 했는데요. 조선 양반들은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분세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쌀가루를 물에 타서 세수를 하고 햇빛에 말려요. 그리고 씻어내면 얼굴이 뽀얘진다고 합니다. 춘향전을 읽어보면 이몽룡이 분세수를 하고 춘향이를 만나러 간 거예요. 글 공부하다가 따분해진 이몽룡이 분세수하고 놀러 갔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러면 공부는 뒷전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구릿빛 피부, 특히 뭐 헬스하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태닝하기도 하거든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피부를 일부러 태우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구릿빛 피부라고 하는 것은 평민이나 노비를 상징했습니다. 양반들은 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방 안에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하얀 피부가 양반의 상징이 돼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더 하얀 피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화장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계가 열광하는 K-뷰티의 유전자,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온 게 맞는 것 같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늘 옛날부터 있었지만 일단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그럼요. 얼굴에서도 빛이 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궁금했던 역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은 시체도 산 사람처럼 바꾼다는 신의 손. 조선 최고의 매분구 망오지라 하옵니다.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나리, 혼인 하셨습니까? 저는 잘생겼다는 건 하늘을 나는 기분이구나. 얼굴도 일종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의 사기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좀 더워졌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약간 식감 좋고 시원한 음식들이 좀 입에 땡기는데요. 묵 좋아하세요? 묵? 좋아하죠. 뭐 여름 되면은. 그렇죠. 너무 여름에는 또 무엇보다 도토리 묵이 또 대세잖아요. 네. 묵 한 사발 먹어야 아 여름 잘났다 소리를 하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여름 별미 도토리 묵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도토리묵 채소 냉채인데요. 이 도토리묵이 살짝 쌉쌀해요. 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구수한 맛이 많이 나서 채소하고 같이 버무려서 잡수시면 여름철 별미로 아주 정말 최고인데요. 식감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입맛을 확 돋아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냉채 한 접시는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도토리 묵사발입니다. 우리가 보통 묵사발 그러면 국물이 있는 메뉴로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국물이 없고 묵을 제가 조금 만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는 배와 깻잎과 양파와 함께 갖은 양념으로 해서 정말 맛있게 밥도 비벼 드실 수 있고 또 면도 비벼 드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별미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맛있겠다. 야, 이 여름 되면은 도토리묵 하면은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여름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게 다이어트인데. 그렇죠. 뭐 살찔 걱정 없고 도토리묵도 뭐 속도 편하고. 야, 요거 한번 잘 배워서 또 써먹어 볼게요. 네. 자, 일단 도토리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도토리묵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도토리묵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도토리묵 쓰면 아주 맛있는데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못해요, 저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못해요. 요새 마트나 시장에 가면 집에서 만드는 묵처럼 식감이 굉장히 좋은 묵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에 든 도토리 묵을 이렇게 제가 좀 구입을 해왔는데요. 요게 아무래도 탱글탱글한 게 조금 덜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탱글탱글한 게 만드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번의 팁 빠밤. 빠밤. 바로 이렇게 묵을 놓고요. 여기 지금 미지근한 물이에요. 네.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한번 좀 헹궈 주세요. 이렇게. 그럼 미지근하다 그러면은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50도 정도? 50도. 이렇게. 예. 살짝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팩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씻어서 우리가 묵을 먹어도 괜찮은데 약간 딱딱한
약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탱탱한 그 묵의 기운을 받으려면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한번 헹궈 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 제목이 냉채잖아요. 네. 차갑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음물에 푼더. 더 얼음물에 탱글탱글해지겠네요. 진짜로. 푼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건집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굉장히 뭐랄까요, 식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맛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도토리묵 중에 아마 오늘 먹은 묵이 최고일 거야 마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랬으면 묵을 한번 좀 썰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도토리묵 썰 때는 특별히 묵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묵칼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묵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젓가락으로 묵을 들면 어때요? 묵이? 미끄러져 나가죠. 미끄러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 홈. 네. 집기가 좋아지죠. 네, 집기가 굉장히 좋으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두께는 한 1cm 그런 네, 느낌 정도. 4cm, 사방 4cm에서 1cm가량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예 지금 처음부터 뭘 하냐 하면 요 냉채를 담을 접시에다 그냥 바로 담으세요. 이렇게. 훨씬 더 일이 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쉬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돌려 담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미리 저렇게 놔두고. 요거는 이제 등산하고 내려와서 많이 드시죠, 이제. 아유, 저야 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주. 이 계절에 특히 너무 맛있고요. 돼지갈비하고 저거 같이 먹으면 묵사발 같은 경우. 맛있죠. 그래요? 돼지갈비랑 먹으면 맛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저는 저 홈이 양념 잘배라고 저렇게 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젓가락을 할 때 나무 젓가락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쇠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홈이 있으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홈이 필요한 거예요. 워낙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담았는데 제가 지금 장갑을 꼈더니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님들은 이제 손으로 해서 예쁘게 저기 지금 사진에 제가 보여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처럼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깔아주세요. 맛있겠네요. 묵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배가 고플 수 있는. 근데 여름에는 또 시원한 맛이기 때문에 그럼요. 참 좋아요, 이 계절에.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워낙은 이제 2개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만 했거든요. 네. 미리 썰어놓은 거 가지고 안에다가 조금 이렇게 채워놓을게요. 빙 둘러서. 네. 예전에는 청양고추 집집마다 도토리묵을 쓰니까 집집마다 도토리묵 맛이 달랐죠. 맞아요. 네. 어떤 집은 이제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들향이 조금 나기도 했고요. 어떤 집은 참기름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참기름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네. 그러면 훨씬 더 고소하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요. 이제 오이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만약에 파프리카가 있다 그러면 파프리카도 같이 준비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오이는 좀 썰기 힘드시면 이 채칼로 그냥 슥슥 문질러만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슥슥 문질러만 주세요. 이렇게. 편하죠. 네,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건 제가 예인 씨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도 보면서 저는 칼로는 못할 것 같은데 했더니 딱 채칼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 보면 C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C 부분을 하게 되면 냉채 나중에 소스가 좀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겉면만 같이 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오이는 뭐 쥐청오이도 괜찮고 아니면 백오이도 괜찮고 아니면 요새 뭐 많이 나온다는 가시오이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냥 색감 때문에 이렇게 쥐청오이 썼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게요. 뭐 요것도 시원한 거 다 들어가네. 다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놨어요. 네. 이게 C 부분은 안 써야 먹을 때 오이 그 아삭한 그렇죠. 식감이 네. 묵과 맞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C 부분은 좀 빼놨잖아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아작아작하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장갑을 하나 끼고 이거 준비하시면 돼요. 양념? 집에 열무김치가 있으시면 열무김치 쓰셔도 있죠. 되고요. 아니면은 얼갈이 배추김치가 있으시면 배추김치 쓰셔도 돼요. 또 아니면은 요새 집에 철규 씨는 집에 무슨 김치 있어요? 저는 열무 있는데. 열무 있죠. 열무 있어요? 네. 그럼 그 열무 쓰시면 되고요. 파김치가 있으면 파김치 하셔도 돼요. 파김치도.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칼을 가져다가 열무김치를요 그냥 넣어도 괜찮은데 제가 먹어보니까 요게 쫑쫑쫑쫑 썰어서 약간 도토리묵에 엉겨야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이 잘 익은 열무김치예요. 네. 요거를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쫑쫑쫑쫑. 아, 그럼 그죠. 작으면 잘 엉겨 붙으니까. 네. 아. 요게 너무 크잖아요. 그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금 잘 엉겨 붙도록 이렇게 썰어서 해주세요. 아, 맛있겠다. 요거 정말 맛있어요. 아, 열무김치 들어가면 또 식감도 살고. 네. 시원하고 그리고 뭐. 파김치가 들어가도 굉장히 별미예요. 파김치가 이렇게 해서 대강 좀 썰어주세요. 야, 도토리묵은 파김치는 생각 안 해봤네. 아, 그쵸. 파김치 생각 안 해보셨죠? 네네. 근데 파김치도 아주 별미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 열무김치에는 사실 열무김치 맛이 각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맞춰주는 게 좋아요. 뭘로 맞추느냐? 매실청 조금 넣어주시고요. 조금 조물조물 묻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세요. 여기에 참기름이 좀 들어가요. 네. 그리고 깻가루 넣어서 맛을 조금 내주세요. 선생님 만약에 들기름 나는 좋아한다면 들기름 넣으셔도 들기름 되죠? 넣으셔도 돼요. 네. 아니면 뭐 올리브오일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 우리 집에 기름 전혀 없고 코코넛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거 넣어도 돼요. 오.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시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그 다음에 들어갈 건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양파. 아주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냉채 소스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냉채 소스가 별다른 게 없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냉채 소스의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요거 요새 튜브로 연 고추냉이 네네. 판매하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물하고 같이 잘 섞어서 이렇게 풀어놔 주세요. 요게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고추냉이 맛이 조금 나잖아요. 근데 고추냉이 아니고 나는 겨자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철이니까 겨자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겨자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고추냉이 푼 것을 이렇게 넣고 요거는 이제 풀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다 이제 간장 넣어주세요. 간장. 진간장. 네, 요거 진간장이에요. 그리고 고춧가루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제가 고춧가루 안 넣으려고 하다가 색감을 보니까 고춧가루가 조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요거 물엿이에요. 단맛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 이 소스도 맛있겠네요. 네, 소스가 맛있어요. 꽤. 그다음에 마늘 들어가야지 저는 냉채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진 마늘도 이렇게 아주 곱게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자, 근데 냉채니까 약간 새콤하면 맛있겠죠. 그쵸, 식초? 그래서 식초 조금 넣고요. 자, 요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조금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깻가루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요거 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으면 요거랑 오이에다가 장갑을 하나 제가 더 끼고 오이에다가 열무를 넣으세요. 아까 묻혀놨던 거 넣으세요. 그리고 아까 양파 있었잖아요. 양파도 넣어주세요.
채 썰어놓은 양파에 그다음에 대파도 대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소스를 반 정도만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일단 한번 입혀주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소스를. 예. 그리고 좀 남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토리 무게도 조금 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 버무려요. 왜냐하면 너무 생 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도토리 무게 있는 거랑 그러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양념에 버무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아, 저 소스 맛이 궁금해요. 냉채 소스. 이거 맛있겠죠? 어떤 시원한 맛일까? 보통 저 소스 못 만들어서 냉채 안 하거든요, 집에서. 자, 이런 이렇게 지금 다 방법이, 네. 됐어요. 여기에 집에서 우리 집은 김 넣은 거 너무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김가루 넣으셔도 돼요. 김 넣어도 맛있겠다. 맛있어요, 김. 그랬으면 이렇게 올릴게요. 올려서 이렇게 담으세요. 그냥 푸짐하게 담으세요. 담고 제대로 된 요리가 하나 어머나. 탄생했네요. 자, 이렇게 담뿍 담았잖아요. 그랬으면 뭘 하느냐? 우리가 아까 소스 여기 남은 거 네, 있었죠? 도토리 남은 묵 걸로 뿌려주네요, 이제. 도토리 묵 쪽으로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맞아. 저 비주얼 나와야지. 이렇게. 맛있겠다.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이야.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네. 나머지를 이렇게 부어서 가운데다가. 쨍하도록 어머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오늘은 요거를 제가 덜어드리지 않고 그대로? 요렇게 드려요. 덜어 먹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덜어 잡수셔야 돼요. 어우. 그래, 이쁘죠? 여름에 가서 저렇게 이야. 네, 맛있겠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대접을 드렸어요. 네. 대접에다가 너무 덜어 이뻐. 잡수시면 됩니다. 요거 먼저. 보통 이제 뭐 도토리 묵으로 무침하면 상추 잔뜩 들어가. 그쵸, 양념에. 맞아요. 네. 그것만 생각했는데 야, 이 냉채 또 색다르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맛있겠다. 근데 향이 벌써 그 다르죠? 쨍한 그 향이 맞아요. 이게 그 맛이 확 오네요. 있잖아요. 네. 향도 시원한 느낌이 있어, 근데. 요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어. 그래요. 자, 사이좋게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금방 네. 다른 것도 준비할게요. 요 묵을 제가 또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도토리 묵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처럼 미지근한 물에 살짝 담갔다가 찬 얼음물에 한번 헹궈 올리세요. 네, 탱글탱글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이렇게 큰 볼 하나 준비해서 묵을 덜어요. 한 모를 다. 그리고 나서 장갑을 하나 끼고 워낙 집에서는 그냥 제가 손으로 하는데 방송이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오늘 이름이 묵사발이잖아요. 제가 지금 묵을 이렇게 조물조물 묻혔어요. 어때요? 이번에 이렇게 해요. 네. 뭔지 몰랐어요. 진짜 묵사발이 났네. 진짜 묵사발이에요. 이게 묵사발이에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우리가 배가 준비가 돼 있어. 배. 그렇죠? 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찬물에다가 약간의 설탕 넣고 미리 조금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해놨는데 배 모양이 조금 약간 자유롭죠? 네. 그렇죠? 요거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배를 채 썰어서 하면 사실 묵사발 조 묵 모양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배를요 하나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씨 있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숟가락 하나 준비하세요. 숟가락. 숟가락 준비해서 가운데. 왜 우리 옛날에 아이들 이유식 할 때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떠줬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을 안 쓰고. 네, 칼을 안 쓰고 숟가락으로. 숟가락 자유롭게. 빼네요. 네, 자유롭게. 이렇게. 감기 걸리면 저렇게 배 속 파가지고 맞아요. 꿀 넣고 네. 엄마가 네.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테인리스 숟가락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배를 그냥 이렇게 뜨세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찬찬히 떠서 이걸로
접시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만 준비를 할게요. 네. 이거 이제 뜨는 거 아시겠죠? 네. 이거 너무 쉽죠? 예인 씨 집에서 할 수 있겠죠? 아유, 저 정도는 충분히 할 네. 수 있습니다. 요런 거는 뭐 예인 씨가 얼마든지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준비가 됐으면 제가 여기에 들어갈 채소가 있어요. 바로 뭐냐? 깻잎이에요. 깻잎. 향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양파도 살짝 다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볼에다 담고 양파하고 깻잎 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세요. 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좀 넣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이번엔 들기름. 네.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이 7대 3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같이 훨씬 써요? 더 고소하고 오. 맛있어요. 오. 자, 그렇게 하고 요거 깻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소금을 1 작은술 정도 넣어 주셔야 돼요. 아니, 2분의 1 작은술. 요거 2분의 1 작은술이에요. 한 모에. 제가 해봐서 알아요. 2분의 1 작은술만 넣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걸 묻혀요. 조물조물. 묵사발 내놓은 거를 이제. 아, 저것도 맛있겠다. 요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접시를 준비를 하세요. 접시 준비하고 퍼먹기 좋겠다, 참. 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깻잎도 접시를 이렇게 들어가서. 준비하고 우리가 아까 배 준비해놨잖아요. 네, 배를 네. 밑에다 깔아요. 배 밑에다 깔아요, 육회처럼. 살아있네. 자, 이렇게 자유롭게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기에다 그냥 요걸 그냥 하나씩 이렇게 얹으세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퍼드세요. 와, 이게 진짜 묵사발이구나. 네. 우리가 아는 그 묵사발은 그냥 그 우리가 그냥 물에다가 하잖아요. 이게 진짜 묵사발입니다. 우리 철규 씨 요거 좀 가져가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됐. 보통 그 살얼음 게 뭐 동치미 육수 같은 그렇지. 거에서 네. 그렇게 해서 김가루 뿌려 먹었는데 요거 숟가락으로 퍼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이게- 묵사발. 이게 원조 묵사발이네. 와. 진짜 향을 향이 어때요? 야, 이 미쳤어? 고소, 이 향부터가 어머나, 이 향이 그죠? 이거 대박이다. 다르죠? 그냥. 향이 그래서 나요.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7대 3으로 넣으셔야 돼요. 들기름이 7, 참기름이 3. 이거는 진짜 식사다, 식사. 너무 고소하다. 와. 그렇죠? 아, 그리고 묵사발 본연의 맛. 배하고 같이 잡수시면은요, 이게 입안에서 잡수시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도토리 묵이 굉장히 쌉쌀하잖아요. 쌉쌀한 그 기운에 단맛에 배맛이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 배에 달고 시원한 맛이 너무 맛있어요. 묵사발을 완전히 살려주네. 와. 그 여름에는 정말 보양식이에요. 진짜 보양식이고 묵을 일단 묵사발이니까 으깨나서 네.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쵸. 그 와중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이건 식사로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냥. 굉장히 색다르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묵사발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명란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네, 명란 가지고 아주 맛있는 별미 반찬 2가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부터 내륙은 본격 장마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서울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지만요, 차차 흐려질 텐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습한 더위에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6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한낮에는 33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비가 시작되는 시점은요, 오전부터 제주에, 오후부터 충청 이남 곳곳에, 밤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에 많게는 12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는 100mm 이상, 경남 서부에는 8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대전과 대구가 33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낮에 조금 걸으면 땀이 땀 많이 나죠. 날이 부쩍 더워졌는데 근데 오늘부터 이제 축 장마라고 하니까요. 특히 내일은 또 비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 뭐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